자, 오늘도 김성범 세무사님 모시고 대체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대체주택 비과세는 뭐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요즘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하나 더 취득을 해서 그 대체주택까지 양도세 비과세도 되고 종전주택도 뭐 재개발 재건축 완공된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사실 제가 봤을 땐 지금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자료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주택 관련해서 양도소득세는 많이 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네시스 방님께서도 따로 영상에서 소개해 준 만큼 되게 좋은 내용인데요. 취득세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내에 다른 세무사님들도 소개하시고 계시긴 한데 또 제 관점에서 한번 어떤 혜택이 네네.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네. 앞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종전주택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내가 두 번째로 취득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한 경우에는 네네. 취득세 세율이 8%입니다. 네네. 이 8%를 피하고 싶으면은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 물건도 좋고 내가 투자한 재개발 물건도 좋다라고 하면은 두 채를 다 가져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세법이 아니라 더 우리 국가에 관점 봤을 때 웬만하면 이제 1주택을 선호하다 보니까 내가 양도소득세 혜택도 누리면서 취득세 혜택을 누리면서 2주택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근데 대체주택일 때는 예외적으로 이게 네. 가능한데 대부분 양도소득세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긴 하지만 취득세도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해요. 그렇죠. 근데 양도소득세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플해요. 네. 요건만 맞으면. 어떤 게 심플하냐?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이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혹은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에 속하고 있어야겠죠. 네네. 즉 내가 종전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제 혜택의 핵심은 내가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정비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요. 다시 돌아서 종전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사례에서 B인데요. 즉 내가 대체주택을 취득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대체주택 취득했을 때 어떤 두 가지 요건만 더 있으면은 혜택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취득한 요 첫 번째 주택이 뭐 재개발이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네네. 혹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물건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 네네. 뭐 그런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 인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소득세법은 좀 다르네요. 네, 맞아요. 소득세법은 그냥 사업시행인가 이후인데. 네, 되게 네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뭐 소규모 정비법만 본다면은 동일한데 네. 이제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서 약간 단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뭐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앞에는 지금 이제 잠실중 5단지가 보인단 말이죠. 얼마 전에 사실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 네, 물론 이제 세법상으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사면 비과세가 되는데 네, 취득세 중과배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관처까지. 말씀하신 대로 네. 사업 시행가 나와서 관처까지 기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샀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건만 맞으면은 양도세도 누리고 비과세. 취득세도 중과배를 누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사업 시행가 나고 관처까지 뭐 제가 최근에 대전에 어디 갔다 오니까 1년 만에 난 곳도 있지만 네네. 좀 힘든 것도 대규모 단지일수록 뭐 2년, 맞아요. 3년 늦어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럼 그 2, 3년 사이에 대체주택 시세가 엄청 불어나 버리면은 네네. 이거 중과배제 기다렸다가 네네네. 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네네. 3년 이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규정은 3년 네네. 이내 처분해야 되지만 이 네네. 규정의 심은 3년 이내 해당 신규 주택, 지금 사례했더니 비주택이죠. 이 네네. 비주택으로 2주만 하더라도 처분한 걸로 봐서 중과를 안 합니다. 네네네.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잠실중 5단지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그 당시에 거주해야 된다는 그 말인가요? 앞에 미리 거주만 했었으면 됐습니다. 얼마 동안 거주해야 되죠? 이게 재밌는 게 요건이 없어요. 그냥 뭐, 그래서 1년 이상, 2년 이상, 이런 거 없이 그냥 거주한 네. 사실, 그 사실이 네.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이걸 또 비과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왕이면 거주 기간을 네, 많이 채우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건인 이 대체주택. 네, 대체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정법, 소규모 정비법에 따라서 관처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인데 세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네,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관처 이후에 하는 게 좀 네. 유리하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요거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네,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그냥 이주하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그냥 여기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거 맞춰야 되니까. 맞습니다. 뭐 큰 이슈는 없겠네요. 네, 여기서도 네. 몇 년 이상 살란 말이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뭐 세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래 거주해야지. 네, 뭐 2년뿐만 아니라 더 이상 거주하면 당연하죠. 좋겠죠. 소득세법에서는 1년이지만 네. 여기 대해서는 오래 거주하시는 게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소득세법에서는 이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비과세 받으면 2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2년이긴 한데 네. 또 대체주택 비과세가 그 2년의 예외로 1년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만도 봤을 때 1년 거주만 해도 뭐 네네. 충분히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지만 네, 우리가 그래도- 이제 표의 장특공이라든가 이런 걸 네. 고려한다면은 네, 최소 2년 이상 네. 오래 거주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좀 더 뜯어본다면은 아, 네네네. 즉 아까 첫 번째 요건이 종전주택에 거주해야 된다 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되냐? 네네네. 왜냐면 대부분 우리 지방세를 보시면 좀 네. 형식주의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규정에서는 이제 우리 유권에서 말하고 있는 게 원칙적으로는 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네네. 즉 전입신고를 해야 되지만 뭐 사실상 거주한 게 입증되면은 네. 인정해주겠다. 음. 다만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위장 전입을 했다. 네네. 그 위장 전입을 구청공무원이 잡아낸다면은 네. 요 중과 배제를 누릴 수 없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요. 네네네. 이건 법에는 없고 유권석인데 네. 자 내용을 보시면 동일구역 내, 즉 동일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에 거주해야 되는지 네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투자했는데 네, 소형평수인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이 소형평수 살다가 아기가 한 명, 두 명 생기다 보면은 네네. 집이 좁으니까 이사 가야 되잖아요. 네. 나는 근데 이 아파트 단지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난 이 대형 평수에 전세를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에 살진 않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동일한 단지에 다른 대형 평수에 거주했다. 네. 이런 경우에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 5단계가 그렇죠. 있는데 네. 아 좀 오래되고 그러니까 옆에 리센치로 갔어. 네. 아, 동일 구역이구나. 네, 동일 구역입니다. 동일 구역이 안 되네. 어차피 네. 다른 데 평소 가야 되네. 아니 그럴 네. 거면 그냥 거주하는 게 낫지. 왜냐면 네. 나중에 소득세, 비과세까지 생각한다면. 네. 그렇죠. 이거는 네. 지금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체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그런 겁니다. 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권리변환 요건은 뭐죠? 아까 제가 신규 주택 취득할 때 네, 네. 양도소득세는 뭐 사업 시행 인가를 이후에 취득하면 된다라고 네. 설명해 주셨는데 취득세는 구분해 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익숙한 재개발 사업, 네. 재건축 사업은 도정법에 따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경우에는 관처가 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요. 네.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뭐 거기에 이주하면은 이제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양도소득세 차이 나는 게 이게 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죠. 이게 또 똑같이 사업 시행 인가였으면 그러니까. 네,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까 세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거 기다리다가 네. 내가 매수하려는 대출주택 가격이 너무 뛰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 이럴 때는 그냥 전략적으로 그냥 8% 맞고 그냥 매수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8%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쵸? 네. 자 그리고 이주 요건은 네, 아까 네. 미리 저희가 다 얘기했지만 3년 이내 보통 일반적으로는 처분해야 되는데 네. 처분 안 하고 해당 집으로 이주만 하더라도 네.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양도소득세는 그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지만 네. 취득세는 그런 게 없다. 네. 라는 게 특이한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양쪽을 다 밸런스 있게 봤을 때 이왕이면 거주를 오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 말을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종전주택이 있고 원주택이 있고 대체주택 비과세 받을 거 대체주택 사고 이제 원주택은 계속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최소 요건이 이제 1년만 하면 되잖아요. 세법상으로만 놓고 보고 뭐 지방세법엔 따로 뭐 없으니까. 그래서 1년을 했어. 근데 꼭 그 집에 이제 뭐 전세를 준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이거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세나 월세 같은 소득이 워낙 많으면은 해볼만 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재취득 할 때 양도세 비과세 받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거주 기간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이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세 설명드렸으니까 네네네. 양도소득 같이 봐야 이 주제가 의미가 완벽해지죠. 있어서 완벽해지죠. 이것도 제가 종전주택이랑 신규주택, 즉 대체주택 쪼개봤는데 네, 종전주택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이야겠죠. 그렇죠. 취득세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 이 뭐 재개발 따지면은 내가 단독주택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로 바뀌겠죠. 네네, 그럼 이 아파트로 완공되고 나서 3년 이내 네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속한 세대 전원이 이제 네네,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네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대체주택 비과세만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네, 대체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신축 아파트도 비과세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2년 거주를 기본 채우시고 네. 더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장특공제가 늘어나니까 네네. 그런 세제 혜택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비주택, 요 대체주택의 경우에는 아까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사업 시행 인가 네. 이후에 취득해야 된다. 네. 취득처럼 어느 정비 사업인지에 따라 구분 없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대체주택, 이 비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1세대 1주택이 된다. 네. 즉 이거 사기 전에는 얘밖에 없어야겠죠. 결과적으로. 아, 그럼 혹시 거기에 장기 임대주택은? 우리 막 장기 임대주택. 과거 유권에서 즉 옛날에는 네, 네. 우리가 이 대체주택 취득 당시가 아니라 네. 사업 시행 인가의 당시에 1세대 1주택이 네,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장기 임대주택이 있었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유권에서는 있긴 했거든요. 네. 그럼 그걸 결합해서 본다면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요즘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네, 근데 요즘에 계속 해석이 좀 불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저도 막 그걸 막 계속해서 트래킹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좀 찜찜합니다. 네. 네, 계속 해주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대체주택에서 네. 취득하고 나서 이제 세대 전원이 1년 네.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집을 팔았을 때 그렇죠. 이 판 것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혜택이다 보니까 네. 이 신축 주택 A 기본 주택이 A 아파트로 바뀌기 전에 양도하시거나 네. 혹은 완성된 후 3년 이내 이 대체 주택을 양도하시면은 이 네. 대체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누리실 네.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어. 돈이 많으면 주공 5단지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주택을 사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해. 그럼 돈이 많다는 전제하에. 그럼 나라면 여기 잠실 르에를 사겠지. 잠실 르에를 신축이니까 뭐 계속 가니까. 근데 내가 르에를 저걸 내가 8% 주고 살려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공 5단지가 이제 사실 받았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년 정도 후에 관처가 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2년 동안 2년 동안 기간 동안 저 르엘이 오르는 상승폭하고 8% 정확히는 5%죠. 8하고 네. 3 그 차이니까. 맞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한 40억짜리다 그럼 5%니까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보다 2년 동안 더 오를 거냐 말 거냐 이걸 생각하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이거는 더 오르잖아요. 저 같은 초보자도 알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럼 8% 내고 사야 되는 거지. 네. 근데 내가 매수하려는 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대체주택이. 그러면 관채까지 한번 기다려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르에를 만약에 샀다. 르에를 사면 지금 나중에 팔 때 지금 40억이 아니라 뭐 50억 막 그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거주 기간을 쭉 채워야죠. 맞습니다. 네. 거주 잠깐 하고 나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되죠? 네. 그렇게 해서 쭉 갔다가 저기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공 5단지 완공되면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네. 이제 취득세 8%는 못 피할 수는 있겠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단어처럼 이렇게 입장료를 생각하신 다음에 아까 말한 랠리에 든다면은 그 입장료가 미래 가치 본다면 크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매수하려는 대체주택이 뭐냐에 따라서 이것도 양쪽을 다 알아가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공 5단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나중에 아직 뭐 팔 게 아니지만 나중에 판다고 했을 때 관처 전과 후로 양쪽 나눠서 계산해야 되니까 어쨌든 양쪽에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취득세처럼 좀 뜯어볼게요. 네네. 중전주택 요건을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주택을 취득한다. 네. 즉 내가 기존에 재개발 구역에 투자 물건이 예를 들어 나대지단 상가인 경우에는 요즘에 상가 많이 해요. 네, 좀 불가능하고요. 네네. 다만 두 번째처럼 공부상 용도는 상가, 근린 생활 시설인데 실제 주택을 쓰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재개발 구역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야. 요 두 번째 소개해드리겠는데 네. 혹시나 이런 비슷한 유형을 투자하고 계신다면 미리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그렇죠. 뭐 전입신고 내역, 그다음에 관리비 내역, 뭐 네. 수도, 전기가스 내역들을 미리 좀 준비해 놓으세요. 맞아요. 나중에 뭐 5년, 10년 뒤에 정작 팔 때 그때 가서 하면 좀 늦거든요. 맞아요.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대체주택에 대해서 거주 요건이 있는 거지. 즉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내 물건 재개발구역에서 아파트로 왕래되기 전에 기존 물건은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 여기서 종전주택에 대해서 거주 요건이 없다는 거는 기존 내 물건에 대해서 거주 요건이 없는 거고요. 네네. 나중에 신축으로 왕래돼서 아파트가 됐을 때 그때는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네네네. 참고로 소개해드렸고 헷갈리시면 그냥 거주하십시오.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체주택 요건. 대체주택인데요. 네. 작년에 이제 심판 사를 보긴 했지만 되게 중요한 게 느낀 맞아요. 내용이에요.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1년은 거주한 건 맞는데 즉 네, 내가 네. 대체주택을 사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럼 조심하셔야 될 게, 이 1년은 언제까지 채워야 되냐? 그렇지. 즉, 대체주택 치대기부터 내 신축 아파트 완공일까지 그 사이에 채워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1년을 카운트했는데 대체주택 치대기를 하고 나서 당장 못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비과세 받으려니까 거주해야지 거주를 했는데 그 1년 거주한 시점이 예를 들어서 중공례 이후랑 겹쳐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요거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 관처 이후에 사면 대체주택 비과세도 되고 취득세 중과도 피하니까 사시 이유가 아니라 관처 이후에 사자. 근데 막 계속 찔끔찔끔 늦춰.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완공되기 전에 뭐 대체주택 가는데 한 8개월 사는데 사용 승인을 떨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냐. 예, 취지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주 멸시를 하니까 너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대출해서 산다고 그럼 내가 봐주게 이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에는 없는데 유권세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래도 법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그럼요. 분들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법에는 없는데 이런 거 왜 있냐? 그러니까 항상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법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현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여러분들이 최신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이건 유권세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잠실주공 5단지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대체주택으로 뭐 B주택 샀다가 팔고 또 대체주택 C를 사고 팔고 이렇게 비과세를 두 번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 상담 은근히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처음에 듣고 그렇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세택할 수도 있겠다. 법에는 헬수 요건이 없는데 유권 해석에서는 만약에 사고 팔고 여러 번 했다고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해줄게. 뭐 해서 B, C, D를 했다. 그러면 D를 가장 마지막에 팔았을 거니까 D는 해줄 건데 앞서 B주택, C주택을 각각 대체주택을 썼다 할지라도 인정 못 받습니다. 비과세로. 내가 봤을 때는 양쪽 다 비과세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B, C들을 한꺼번에 사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방금 세무사님 말한 거는 B를 사고 팔고 C를 사고 팔고 이제 그런 사람이 뭐 하냐면은 이제 원주택 가서 비대위하고 있어요. 진행 못하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뭐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시는 분은 이제 거의 없으시겠죠. 어쨌든 말씀아시겠죠. 아주 소수인데 B를 1년만 거주하면 되니까 비과세 받고 팔고 다시 C를 또 사서 하지 말자 좀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들 나온 거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비교를 해야겠죠. 그럼요.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장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체주택 상담하면은 이까지 상담하면은 다들 머리가 좀 약간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저도 제조용어가 힘들어하거든요. 좋은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다음에 항상 비교를 해드리세요. 어떻게 하면은 자 기존에 내 물건에 대해서 거주 요건이 있냐 없냐. 취득세는 애초에 살고 있어야만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거주 요건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전주택이 신축 아파트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거주 요건이 있냐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없습니다. 반면에 양도소득세는 세대 전원이 3년 이내 입주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겠죠. 투자와도 연결되니까 이 대체주택 언제 취득해야 됩니까? 에 대해서 취득세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관철 이후, 소규모 정비법은 사업 시행인가할 이후, 반면 양도세는 그런 거 구분 없다. 사업 시행인가할 이후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니스 방님께서 되게 중요한 내용 해주셨어요. 투자적인 측면 봐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체주택의 거주 요건에 대해서 취득세는 있기는 한데 뭐 양도소득처럼 뭐 1년 이렇게 긴 기한 요건은 없다. 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야, 이거 엄청 중요한 장표죠, 여러분. 이거 꼭 보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더 쉽게 하자면은 그냥 종전주택 살고 있어, 그냥. 계속 살아, 이씨. 계속 살고 어차피 양도세 비과세 나중에 해야 되니까. 관처전. 그리고 신축 아파트 당연히 거주해야지. 그리고 대체주택 취득 시점은 뭐 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관처 이유가 좋을 것 같아. 사시 아니면 관처. 근데 요거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되고 아까 리엘 사례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대체주택 거주 요건은 양쪽 중에 하나만 있고 하나는 없지만 그냥 여기도 비과세 어차피 받으니까 거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게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대 전원이 이주하고 거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외 사유 많이 질문 받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좀 있었던 사례 이런 게 있어요. 뭐 보통 학업, 근무상 형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되게 막연하게 있잖아요, 조문에는. 제가 최근에 가장 머리 아팠던 게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 중학생 자녀가 있었는데 좀 그런 뭐랄까 학폭
이슈가 있다 네네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네네. 서울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못 살고 그래서 저 네네네.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게 우리 세법에서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진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초중의 경우에는 뭐 아무리 학업상의 사유로 세대분리하더라도 예, 예, 우리 예.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네네. 최근에 상담했을 때 그게 제일 난감했어요. 근데 항목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초중이라서 고등이 아니니까 네,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이거 네.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네. 이거는 뭐 엄밀히 따지면 대체주택 그쵸. 비과세도 있었지만 이분께서는 그냥 2년 거주권이 있었거든요. 네, 2년 거주를 못 채운 사유로 제가 이걸 입증했었었는데 다행히 넘어가긴 했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네. 이제 약간 좀 애매하다 보니까 네, 네, 마음은 이해되는데 어쩌지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넘어가기도 했고 대부분은 이 학업 사유 때문에 맞아요. 초등학교 예를 들면 국제학교 보내신 분들 네. 그래서 뭐 사모님이랑 아기는 뭐 제주도라든지 계시고 남편분은 여기서 서울만 계시는데 자,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뭐 학업, 근무상 형편이라고 대략적으로 알아만 두시고 개별 케이스 사실관계 별도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이럴 때는 이제 세무사님 이렇게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그 신고를 대행까지 하셔야지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슈가 있으면 그 세무 담당 공무원분이 세무 대리인한테 연락을 해요. 세무사님한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이제 알아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셀프로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셀프로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이거랑 다른 건데 부가시세 조기환급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약간 급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약간 뭐 궁금해가지고 담당 조사관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세무대리인이 있었는데 근데 네.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담당 조사관이 듣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세무대리인 없어요? 난 니랑 얘기하기 싫다는. 그래서 그때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좀 너무 급했구나. 우리 세무대리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업무 실무하시는 분들만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고 우리 채널은 그냥 저는 세무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인 내용 그냥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주택 비과세 진짜 중요한 게 대체주택 취득세 중과도 피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도 받고 또 이제 투자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김성범 세무사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세무사님. 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마무리 좀 멘트 좀 뭐 이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좀 어떤 주제가 좋을지도 한번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네. 자료 준비하면서도 진짜로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욕심으로 준비했는데 충분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그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특히나 대체주택 관련해서는 요건만 잘 맞으면 진짜 폭발적인 혜택이 있다라고 맞아요. 봅니다. 근데 맞아요. 저도 상담하면서 그 제니스 박님께서 말씀 내용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세금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세금 시키려 했다가 내 투자 수익을 까먹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 보시면 알겠지만 법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뜯어보면은 같이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뭐 학업상의 사유 뭐 근무상 형편인데 이 근무상 형편이 생각보다 되게 빡세거든요. 이런 식으로 타이트한 요건이 많다 보니까 꼭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은 좋은 투자 수익률 누리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더 고민해서 다음에도 좀 이렇게 좋은 주제 갖고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세법이 중과가 되면서 국세, 소득세법하고 비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안 되시는 그 세무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필요하실 때 한번 잘 상담도 받아보시고 자문도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